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학영역의 하성철 선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즐겁게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근데 이 겨울방학이요, 대학 입시의 진정한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잘 보내고 계셔야 될 텐데요. 뭐라고요? 그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요,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을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 대입 성공 전략 겨울방학 수학학습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선생님이 계속 겨울방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미 어머니들이나 아버님께, 그리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은요, 아무래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들을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고, 수능형 그리고 수능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충과 완성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인데, 이것들을요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부족한 공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종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중간에 공부 흐름이 뚝뚝 끊겼거든요. 하지만 최소 3개월 정도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쭉 무언가를 복습해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그렇다면 상위권 학생보다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신 기간 외에 공부해 본 적이 많지 않죠. 그렇다면 이번 겨울에 한번 엉덩이부터 책상에 앉는 버릇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꾸준하게 학습한다는 것이 어떤 관점이냐면요, 우리가 내신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암기력이나 그리고 그냥 단순한 풀이 형태의 공부였다면, 수능은 논리력과 분석력과 오래된 사고력들을 좀 많이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몸에 확실하게 체화가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만시간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만시간 동안 동일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체득되어진다면 전문가가 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수학 공부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면 아마 대략 10,000시간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수능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수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학 3개월 동안요, 여러분이 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다시 한번 슬슬 몸에서 꺼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그림들이 하나 있어요. 학습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실력 향상 그래프가 등장하는데,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학습 기간과 실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직선 형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완만한 곡선도 아닌 굉장히 급격하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높이까지 상승하게 돼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더디게 내 성적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할 때까지요, 많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5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급속도로 실력이 상승하시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성적으로 그것이 변환되기 전까지는 어느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켈러의 통찰 이론, 학습 이론이라는 건데, 아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좀 가만히 보면요, 선생님 아까는 곡선을 타고 움직인다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계단 모양인데요. 그렇죠.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학습 시간과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까지는 성적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죠. 맨 처음에 성적이 상승할 때까지는요,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 높이도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들, 다시 얘기하면 학습 기간이라고 하는 이 가로축이라고 하죠, 저희끼리. 이 가로축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또한 실력이라는 세로축은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공부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 번만 해서 성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들과 시간들이 변해야 내가 급속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켈러의 통찰 이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번 방학이요,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우리가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공부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쭉 해오고 있지만 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꾸준함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진다면 1, 2학년 때 공부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 취약 부분들을 조금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으로 우리가 한 학년씩 올라갔을 때 조금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요, 가끔가다 제가 좀 노파심이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보완하고 보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요, 지금 내가 배운 것보다 앞으로 배울 것에 대한 선행들을 하시는데, 선행이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정도로 너무 1년치를 앞서간다거나 그다음 2년치를 앞서간다거나 이런 선행은요, 오히려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더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만 선행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 방학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특히 고3 학생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고3 학생들이 다음에 보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죠? 3월 달에 보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3월 달 학력평가가 있다 보니까 방학 때 고3들만의 리그로 치러져요. 재수생들은 3월 달 시험에 성적 데이터가 분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3에서 무언가를 딱 해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요, 고3 학생들한테 참 마음 아픈 얘기긴 하지만 고3의 3월 달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싶죠. 부정하고 싶고, 선생님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근데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거짓말이라고 외쳐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어느 입시기관에서요, 발표한 걸 보니까 2013년도에 8개 학교들, 주요 8개 학교들의 언수회, 그 당시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언수회였거든요. 언수회의 평균 등급을 봤더니 실제로 3월 달과 실제 수능에서 고3 아이들로 조사한 겁니다. 3월 달 성적보다 실제 수능 성적이 60% 정도가 하락한 결과가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불과 성적이 오른 학생은 30%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되짚어 볼 말이 있어요. 선생님, 왜 겨울방학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겨울방학에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능에 떨어졌을까요? 3월 달은요, 여러분이 2학년 때까지 배우신 이과 기준을 설명드리면 수원, 수투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이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원, 수투니까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에 선행을 한다고 방학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원, 수투가 약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반복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 번째로 드렸던 이유가 뭐였죠? 보완하고 복습하고 과거의 것을 잘 챙겨주는 학습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방학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재수생이 들어오게 되면요, 6월 달과 9월 달은 재수생이 들어오죠. 왜 3월 달엔 성적이 좋다가 실제 수능은 성적이 떨어질까? 선생님, 60만 수험생 중에서요, 한 10만, 12만 명 정도가 재수생인데 그 인원이 얼마라고 선생님 제 성적이 그렇게 밀려가겠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재수생들은요, 단절되는 시간 없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절되는 시간 없이 연속적인 시간으로 수능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돼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재수생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 저희 맨날 재수생한테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요. 이번 겨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학습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들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것들을 많이 봐요. 하지만 고3이라는 학생들은요, 내신고사도 봐야 되고요,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보는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이런 특별한 학력평가들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들보다 고3들이 가장 많이 목매고 있는 입시 전형이 하나 있어요.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로 뭔가 빨리 끝내고 싶은 고3 아이들의 마음 때문에 뭔가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능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3개월, 만시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체질을 다시 얘기하면 방학 때 배운 것도 3개월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여러분이 3개월 동안 열심히 학습의 습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익히시는 기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자기주도 학습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야간 자율 학습 우리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합시다. 그 습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많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 스스로가 써보고 떠들어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 모양을 만들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계단이라는 것이 최소 3개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설명드릴 거냐면요. 재수생과 재학생의 수능 대비 시간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거기 첫 번째 그림이 재학생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왼쪽 그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은 그 밑에 큰 글씨로 적혀 있죠. 단절된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3월 달에 신학기 적응도 해야죠. 중간고사도 봐야죠. 축제도 가야죠. 모의평가 이후에 마음이 아파서 공부도 잘 안 되죠. 수능 준비해야죠. 수시 준비해야 되죠. 주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쭉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옆에는 오른쪽에 재수생 그림들은요, 가만히 보면 연속적인 시간에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방해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3월도 모의고사 보고요, 4월도 모의고사 보고 5월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해 요소라는 건 날씨가 너무너무 안 도와줘요. 화창한 고래 벚꽃이 떨어지면 벚꽃 구경 가고 싶고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똑같아요. 재수생하고 재학생이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연거푸 공부를 2년 연속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안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고3 여러분한테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런 거가 있어요. 고3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화의 시간,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아마 이번 겨울방학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수능식으로 공부한 걸 내 몸으로 얼마나 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년 개학을 해서 3월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 충분히, 그리고 3월이 지나서 첫 중간고사 갈 때까지 지금 제가 해드린 말씀을 잘 듣고요, 첫 마음을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질문받는 게 뭐냐. 선생님, 공부하는 법은 알겠어요. 3개월이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요, 선생님 뭘로 공부해요? 선생님, 그 수많은 참고생들, 그 여러 가지 큰 대형 문고를 가면, 그 서점에 가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느 출판사,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 그런 출판사들 책 중에 내가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5년 수능 성적을 위한 참고서 선택 가이드입니다. 이걸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제가 스스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요, 첫 번째는요, 그것들을 설명해 드릴 때 첫 번째요, 절대 베스트셀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무조건 많이 보고요, 많이 산다고 해서 나한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내 수준에 맞는 컨텐츠가 담겨 있는 책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바람입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수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참고서도 선택을 해야 돼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험들을 해요. 뭐냐면요. 우리 반 1등이 보는 책이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1등인 학생이 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럼 나한테 맞는 책은요. 먼저요. 지난 과거에 내가 지금 3학년이라면 1학년과 2학년 때 내가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개념을 많이 몰랐으면 개념 설명이 잘 된 책. 그리고 내가 풀이가 좀 약했더라면 글 쓰고 해설지가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서점을 가시는 게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선생님, 제 수준을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죠. 각종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파란색, 그 초록색 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 여러분이 고3 학습법, 뭐 중위권이 볼 참고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신다면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주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그런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해 보시면 내 수준에 맞는 그리고 내 점수에 맞는 참고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선배들의 조언 말고요. 날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나 말고요. 그렇죠. 학교에 계신 담임선생님이에요. 담임선생님이거나 그리고 나에게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찾아가서요. 선생님, 제 모의고 성적 아시잖아요. 제 내신 성적 아시잖아요. 선생님, 제가 봐야 될 참고서 하나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정말 좋은 책, 그 좋은 책이라는 기준은요. 여러분한테 맞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맞는 참고서를 딱 선택해 주실 거니까 담임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는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1등인 학생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1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참고서를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만 해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참고서를 선택했어요.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저는 개념 설명이 좀 꼼꼼하게 그 위에 보면 팁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내용 설명들이 많이 설명이 적혀 있는 것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은 그 다이제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요약되어 있는 것들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되는 것보다 말로 설명이 쭉 돼 있어서 여러분이 꼼꼼히 우리 비문학 독해하듯이 아니죠. 이제 독서라고 하죠. 독서라는 그 우리 국어 시험에 보는 독서처럼 비문학을 쭉 해설해 주면서요. 그것들로 하여금 내가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너무 책이 비싸요. 요즘 책값이 좀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싼데 그 비싼 책을 사는 것이 나한테 좋을 것인가? 무조건 비싸기 때문에 싼 책을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걸 우리 한번 효율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싸요. 가격적인 부분에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내가 볼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효율성은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내가 정말 배울 게 그리고 얻을 게 많은 참고서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리고요. 이제 신학기가 맞이하잖아요. 신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각종 그 출판사들에서요. 그 신학기 참고서 기획전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수많은 학생들이요. 참고서를 사요. 요만한 이런 얇은 책을 사가지고요. 이래요. 나 이거 오늘 한 3쪽씩 해야지. 5쪽씩 해야지. 나 한 10문제씩 꼬박꼬박 풀 거야. 근데 뭔가 선호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책을 선택해서요. 책 분량이 이만한 대백과 사전 같아요. 그럼 하루에 내가 풀어야 될 페이지가 한 30페이지 이상이 될 텐데 그러면 나의 공부 시간은 제한적 있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는데 수학 시간에 하루에 막 10시간씩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요. 학습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참고서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조금 빡빡하다, 조금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럼 얇은 책과 좀 다이제스트가 되어 있는 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는 이번 방학에 난 수학에 이만큼은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은요. 조금 두껍더라도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는 책들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들이 이제 선택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죠. 제가요, 특별히 3학년만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갈게요.
아니죠. 꿈과 희망이 있으니 1학년도 한번 강조를 해야겠군요. 1학년은요,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여러모로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이러지만, 실제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계단이 한 계단씩 올라간다면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은 계단이 한 3계단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번 방학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1학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기본서라고 불러요. 저희가 어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책이 있어요. 그게 수학하면 무슨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 나온 개념서다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딸려 있는 유형별 문제집이 하는 건 있습니다. 그 두 권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이 돼서 새로운 학년에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수학책을 또 받게 돼요. 그러면 교과서와 익힘책을 공부해 주시는 것이 내신고사를 대비할 때도 좋고 여러분이 수능의 첫걸음을 잘 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하위권 학생들은요, 약간 내가 공부에 대해서 아직 공부할 게, 저는 공부를 못한다는 표현보다 아직도 공부해야 할 것이 좀 많은 친구들은요,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조그만 얇은 책, 그리고 재밌는 책, 그리고 무언가를 했을 때 나에게 성취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3은요, 고3은 아무래도 이제 한 번 정도의 교과 과정이 거의 다 완벽히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1부터 이과 기준으로 기하 벡터, 문과는 미적분까지가 한 바퀴 다 이제 개념 학습이 끝나셨을 텐데 이번 방학 때 개념 학습을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집이고요. 두 번째는 EBS입니다. 개념서도 물론 부족하면 보셔야 되지만 기출문제집은 최고의 학습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두고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푸셔야 될 아주 중요한 책들이고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EBS 연계율이 수능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형별 학습에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한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 플러스라는 EBS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잘해서 EBS 사이트도 적극 활용해 보신다면 아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부에서요, 여러분한테 겨울방학의 중요성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고서를 선택해서 수학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all that money won't change fate.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 zeros, but no one to share it with.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No one in the world. Everybody's gonna love. 올해는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It's just the days we live in. Most of the time.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소개합니다. Get up out the dark. Get up out the dark. Open up your eyes. Open up your sky. 밤길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To fix a broken heart, you have to try. Pick it up, pick it up. It's a beautiful life.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부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겨울방학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정리해드렸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2부에 있겠죠, 그죠? 2부는요,
우리가 얼마나 균형 잡힌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할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에게 균형이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학습 계획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선생님 국어도 3시간 하고요. 수학도 3시간 하고요. 영어도 3시간을 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건요. 균등 분배가 아닌 차등 분배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국어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국영수 중에 당연히 국어 학습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수학을 못한다면 당연히 수학 시간이 많아야 하는 거고요. 영어를 못한다면 영어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3시간이 아니라 1시간 수학에 5시간 정도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7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래요. 아, 방학 때 나는 전 교과를 다 할 거야. 국영수, 사탐, 과탐. 뭐 이과라면 과탐이 될 거고 문과라면 사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과목을 다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벌써부터 그런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1월 중순쯤이 되면요. 한 가지 과목, 특정 과목에만 자꾸 몰입해서 공부하려는 습관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그런 습관들이 어떻게 생기나 고민을 가만히 하고 어떤 학생들한테 나타나 했더니 학교에서 보충학습 안 되는 학생들, 학원 안 다니려고 하는 학생들. 뭐냐면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그 학생들은 누군가 컨트롤 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쪽으로 편중되는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실천을 하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누군가로부터 엄마도 좋고요. 뭐 오빠도 좋고 누나도 좋고 형제간도 다 좋습니다. 아니면 선배라고도 다 도움을 받아서라도 누군가 날 조금 관리해주고 통제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학습 밸런스는 왜 중요할까요? 왜 균형 잡힌 꼭 학습을 해야만 왜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성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요. 그런데 균형 있는 학습은요. 첫 번째로는 대학별 고사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주고요. 두 번째로는요. 학습의 전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학습의 전이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분 따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국어를 본인이 막 해서 성적이 막 올랐어요. 그럼 그 기분이요. 나는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하면 되는 학생이었어. 그래서 그것이 수학도 가고요. 네, 영어에도 가게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분상의 문제고요. 실제로요,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은요, 실제로 탐구 과목이나 국어나 영어나 수학의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학도 문제를 풀지만 실제로 문제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영어도 영어 단어를 많이 알지만 실제로 독해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한국말로 이 독해를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올바른 해석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탐구 과목들도 대학별 고사들도 다 제시문을 읽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어 과목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고 요령이 터득되어진다면 그것이 모든 과목에 다 학습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개 영역을 다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이 5개 영역을 골고루 한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하는 상위권 대학들에는요, 전부 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 이 4개의 영역들요, 전부 다 같은 정도의 정도를 가지고, 물론 학교들마다 조금은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 모든 과목들을 잘한 친구들을 대학에서 뽑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습의 전이 효과도 느리고 우리가 균형 잡힌 학습도 계획하고 조금 더 대학이라는 것에 대학 합격증에 조금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균형 있는 학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특정 과목에 몰입을 하면 나는 그 성적은 분명히 그 영역은 분명히 오를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특정 과목에 예를 들어서 수학을 못해서 수학에 막 목을 메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국어랑 영어는 다 제낀 지 오래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국어랑 영어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요인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 요인이 있을 거고 내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외부 요인은 단순해요. 내가 국어랑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동안에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국어와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뒤처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균형의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내부적인 요인은 뭘까? 우리의 핑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못하는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국어랑 영어는 당연히 투자된 시간이 적어서 없어서 성적이 떨어진 것이 너무 당연해. 아니요.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창 10개월, 11개월 동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그 대학을 갈 때까지 장기적인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드네요. 그러면 제가 그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복습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우리 잠깐 그림을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른쪽, 왼쪽 맨 위를 보시면요. 그림이 하나에 뭐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망각곡선. 근데 제일 충격적인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망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도 아마 일부를 까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보기 하셔야죠. 선생님 잘생긴 얼굴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때 놓쳤던 얘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복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곡선의 모양들이요, 10분 후부터 까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한 주, 한 달이 지나면요, 이 곡선의 모양들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맨 처음에 10분 내에 100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20%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렇다면 거기 4회 복습주기라고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이 정말 학생들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곡선인데요. 수업이 끝나면 그 10분 동안, 왜 학교에 쉬는 시간 10분 있는지 기억하세요? 10분 동안 복습하시라고요. 물론 화장실도 가셔야 되지만요. 그리고 다음날, 전날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면 일주일이 지난 후 주말을 한번 지나고 날 때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한 달에 한번 이 한 달 동안 내가 공부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을요, 수능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월, 11개월 후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거 다음 날까지, 다음 11월까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우리요 10분 있으면 망가진대요. 이 망각곡선이 시작돼서 우리의 기억 저편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사라진답니다. 그렇다면 한 달 꾸준히 복습하셔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꼭 대학 합격증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수능 당일까지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을 유지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할 건데요. 4개의 영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요 15개 대학이라는 아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에요. 그 학교들에 한 발자국 더 가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표현이 뭐냐면 3월달 시험을 보고요, 6월달 보고 9월달을 보고요. 이 볼 때마다요, 나 이 과목 포기할까? 이런 친구들이 생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정 과목 하나만 내가 이거 수학, 이거 영어만 내가 이거 딱 버리고 이거 딱 안 해도 수능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는 점수를 최저라는 걸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는 최저 학력 기준이니까 몇 개 과목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급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이 과목을 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략 과목들을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시에다가 모든 걸 오리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많이 범한 오류예요. 재수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난 대학을 정시로 갈 거야 이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특히 고3이 되는 친구들은 난 수시야, 난 수시형 인간이야 라고 하지만 수시에 몰입하고 하나의 이것만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대 합격증을 보장하는 건 4개의 영역을 꾸준히 하셔서 수시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를 가시면 되고요. 수시에 설령 실패하셨을지라도 정시라는 거에서 수능에 대박을 내셔서 한번 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논술 전형만 해도요, 최저 학력 기준도 보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도 보고요. 그 다음에 출결 봉사활동, 비교과 활동, 논술 성적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하나만 잘 썼기 때문에 내가 나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생략해 두셔도 돼요. 제가 벌써 지난해 수리논술 강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런 걸 꼭 다시 보기를 꼭 보셔야 돼요. 실제로 2등급, 3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논술에 합격할 확률이 70%가 조금 넘습니다. 5등급이 되면 8%가 되고요. 6등급 내신을 가지면 2% 미만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신 관리를 하시는 것이 논술 전형에 크나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요 15개 대학들은 아무래도 골고루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더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를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과목에 한 문제를 더 틀리거나 맞추면 등급이 어떻게 바뀌고 내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거냐 못 맞출 거냐를 결정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영역이 내가 믿고 있었던 영어 과목이 실제로 한 등급 낮아질 수도 있고요. 의외로 내가 걱정이었던 수학이 한 등급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한 과목, 어느 한 영역 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하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2014년도 수능 국영수 A형, B형의 등급별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라고 하는 건 100점 만점의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국어 AB형, 수학 AB형, 국어 AB형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국어 1등급, 2등급이 96, 91이에요. 두 문제 차이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 차이예요. 두세 문제의 차이로 여러분의 등급이 바뀔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2등급을 계속 내가 유지하고 있었어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가 수능나 하필이면 한 문제를 딱 마킹을 잘못하거나 실수했다라면 난 2등급 커트라인에서 3등급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나는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게 될 거고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다 보면 또 수시라는 전형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등급들 사이사이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문항이 몇 점이고 그렇다면 내가 몇 문제를 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국영수 포기할 과목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정말 한 과목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이 수능을 완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토대를 이번 겨울방학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학습 균형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선생님 어떻게 학습 균형을 유지해요?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획도 너무 중요한데요. 계획은 조금은 수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천입니다. 여러분이요, 계획은 정말 잘 세우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아침에 듣기 평가도 하고 비문학을 할 거고 독서를 공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수학 공부를 할 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우세요. 엄마, 내가 이번 방에 꼭 일찍 일어날 거야. 근데요, 제가요, 아침 일찍 저도 이제 출근을 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년 넘게를 연습해도 안 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에 연습해서 성공하는 게 있어요. 하루면 돼요. 늦잠 자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에 매일매일 난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계속 마음을 다잡고 잠자리 드셔야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들을 다 충분히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셔야만 실천하실 수 있어요. 나는 3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난 등급이 정말 좀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등급인데 계획표는 1등급 최상위권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표를 짜서 내가 이렇게 우리 반 1등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실제로 그 계획은 그냥 종이에 낙서를 하신 것처럼 돼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내 취약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내가 어느 단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단원에 이만큼을 내가 공부해서 이걸 맞서낼 거야.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만 실천할 수 있을 용기도 생기고 실천도 하시게 되는 거지. 내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올 방학의 여러분의 실천력은 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는요. 또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학습 계획을 세우셨다면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수반 학생들이 계획을 너무 많이 바꿔요. 이번 주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친구가 밤에 영화를 보러 왔더니 그 시간에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더니 토요일 날 왜 이렇게 하기 싫어요? 왜요? 한번 미뤄지면 계속 미뤄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해야지라고 구석에 마음 먹었는데요. 일요일 날 왜 이렇게 드라마 재방송도 많이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요. 또 못해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못하게 되고 또 못하게 되고 또 못하게 되고. 그럼 어느 순간부터요. 못한 양이 이만큼 늘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습 계획을 세우셨다면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실천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요. 학생 여러분께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 계획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계획을 좀 못 지켰어요. 그렇다고 내일 안 하실 거예요? 아니죠. 더 내일은 잠도 좀 줄이시고요. 좀 쉬는 시간도 조금 줄여보시고 조금은 내가 어제 못한 걸 만회하겠다는 욕심을 가지셔서 매일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모르겠다. 하루하루마다 일희일비 하시면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책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수능까지 길이 아직 멉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친구,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한번 두시는 것도 좋아요. 매일 친구의 숙제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친구. 서로가 조금은 경쟁이 되어주고 서로는 조금은 디스를 해서라도 너 그거 안 했어? 난 했는데. 자랑돼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능 끝까지를 좀 멀리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연습을 세우신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세요. 뭐냐면요. 매 입시 환경들이 좀 바뀌거든요. 최저 학력 기준도 학교들마다 좀 바뀌고요. 작년까지는 이 학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었는데 전체적 흐름에서 2015학년도에서는 그랬었는데 2016학년도에서는 또 변화된 입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은 민감해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나 각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요새는 뭐 네이버라든지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했네요. 파란색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귀찮으니까 안 하세요. 페이스북 하시기만 바쁘시지 그런 거 검색해 볼 시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도 하시지만 그 먼저 입시 환경이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고 내가 얼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입시 환경들이 바뀌어가는 것도 좀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이번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학교를 개학해서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방학의 계획은요. 4월 중순까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첫 중간고사까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방학 때만 바짝 열심히 하고 학교 가면 자습해야 되고 너무 귀찮아서 대충 하고 싶어요. 아니요. 4월 중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까지요. 정말 꾸준히 공부해 오셔야 되는데 제가요 이번에는 점수별로 한번 끊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학습의 시간이 단절된다고 아까 제 학생들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단절되기 전까지가 쭉 가실 수 있는 연속의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90점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은요. 조금은 물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전부 다 수학에 대해서는요. 개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본서는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개념을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이론도 많고요. 아신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짧은 시간 내에 복습 정도로 하시는 차원이에요. 그렇다면 개념서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요, 상위권이 될 수 있는 사고력 증진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좀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좀 풀이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학습하시는 거예요. 오늘 100문제 풀고요, 내일은 하나도 안 풀고 이게 아니라요. 오늘도 50문제 풀고요, 내일도 50문제 푸시면 돼요. 아니면 오늘은 10문제, 내일도 10문제, 그 다음 날도 10문제.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푸시면 100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시는 것이 상위권 학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한테 방학이 돼서 너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거에 배운, 지난 학년에 배운 내용들을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너무 이렇게 괄시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선행학습 위주로 가시려고 하는데 선행학습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행의 개념서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사고력 증진 문제 푸시고, 선행도 한 학기 정도만, 그리고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50점 이상이 되는 중위권 학생들은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많이 소홀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월 달에 수원, 수투, 이과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운 범위를 시험 봐요. 그렇다면 이번 방학 때 수원도 열심히 하시고 수원, 수투 열심히 둘 다 하셔서 뭔가 고3 때는 첫 스타트가 산뜻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개념서랑요, 그리고 EBS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발간되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복습해 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50점 이상이라면 아직 90점이 되려면 40점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내 보완점이 무엇인지, 내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테스트 받으셔서, 요새 EBS도 이렇게 자기진단 테스트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걸 받으셔서 내가 어느 단원이 얼마만큼 약한지를 정확하게 습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50점이 안 되는, 아직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은요, 기본 개념서들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무엇보다 공식들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원리를 터득하시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조금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을 조금 많이 연습해 두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점수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말씀으로 이번 이 강의를 좀 마치고 싶은데요. 2016학년도에 대학을 가려고 한 학생들이라면 겨울방학 학습이 너무 중요한 거 아셨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강의를 가지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셨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물이 100도에서 끓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지만 매일 1도들을 잘 차곡히 자꾸 가열을 해 두셔야,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9도에서 100도로 되는 1도는 상태의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1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저는 0도부터 99도까지의 1도가 만들어져야만 반드시 100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매일매일 1도를 올린다는 기분으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겨울방학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수학 특강을 할 텐데요. 우리 이번 겨울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요, 정말 좋은 효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